또 시작을 합시다. 이제 납세 절차 쪽으로 가봅시다. 납세 절차. 이제 상속세를 이제 신고할 때 어떻게 이제 되냐면요. 과정이 상속세 과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먼저 과세 표준 신고. 과세 표준 신고를 하고 과세 표준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정부에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고지서를 보내면 돼요. 고지서를 발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 경우에 이번에 법이 바뀌는 게 여기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앞에는 똑같아요. 앞부분은 같은데 뒤쪽이 바뀌었어요. 뒤쪽. 이제 과세표준 신고로 가봐요. 과세표준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이제 신고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란 이야기인가? 거주자. 거주자란 사람은 이 사람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달의 말일이라는 걸 조심하세요. 달의 말일.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랬네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플러스 3개월 더 쳐줘요. 그래서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내가 됩니다. 그래요. 이제 신고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날짜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날짜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사망했는가 날짜를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이 국내 주소를 둔 사람이 이제 3월 이제 날짜를 이제 한번 이제 오늘 날짜를 한번 해보죠. 3월이 오늘이 5일. 3월 5일 날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3월 5일 날 사망했으면 언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되겠는가? 언제까지 하면 되겠는가? 여기다 6 더하면 돼요. 6만 더하면 될 걸 뭐 손가락까지 갈 거 있어요. 더 해봐요. 그럼 얼마인가요? 9월 30. 말일이니까. 달의 말일이니까. 달의 말일부터 그랬으니까 9월 5일까지 이러면 안 돼요. 9월 말일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놨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가보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럼 이제 신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신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기간 상속세 기한 6개월 안에 이제 누구에게 재산이 나갈 건 이게 확정이 안 됐네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해주세요. 그랬는가? 30일. 그래서 이 신고와 이것과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 관계를 적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상속인이 이거 확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 관리인이 한다는 말은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어요. 상속인이 6개월 안에 확정이 안 됐더라도 그때부터 플러스 며칠 안에 확정을 해서 알려주란 이야기인가? 30일 안에 확정해서 알려주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6개월 안에 신고 확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 관리인이 이행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30일 안에 상속인을 확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6개월 안에 내가 이제 신고를 해요. 그러면 신고한다고 해서 여기서요. 이렇게 신고했어요. 신고하면 여기 확정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야 된가요? 효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된가? 인정할 수 없다. 정부 부과 세목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만 하셔야 돼. 6개월 안에 하셔야 되고 이거 확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요. 결정기한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경정이 아니에요. 경정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고를 받고 나서 다시 정부는 몇 개월 안에 결정해라 그랬는가? 6개월. 다시 6개월 안에 결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그 신고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결정. 그 다음에 이제 멘트 잘 보세요. 결정.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가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가? 한다. 강제 규정이에요. 한다예요. 그래서 6개월 안에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6개월 안에 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결정까지 했네요. 근데 결정해서 이제 세금이 너무 많으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그럼 나눠서 낼 수 있으니까 이제 분할납부로 가요. 여기서 분할납부는 1,000만 원 초과예요. 1,000이에요.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분할해서 낼 수 있는데 1,000을 초과했을 때는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요 네 가지 이제 생각해 보죠. 이제 소득세 얼마가 넘으면 분할한다. 1,000만 원. 몇 개월 안에? 2개월. 법인세 얼마가 초과되면? 1,000만 원. 몇 개월 안에? 1개월. 중소기업이면 2개월. 그다음에 상속세 1,000만 원. 2개월 이내. 그럼 증여세 1,000만 원. 2개월. 증여세 분할납부 돼요. 증여세도 분할납부 돼요. 증여세 분할납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증여세도 상속세도 증여세도 똑같아요. 상속세도 증여세도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둘 다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가능해요. 다만 단서조항 강조하세요. 다만 연부 연납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연부 연납에 허가를 받아버리면 분할납부는 안 돼요. 그래서 연부 연납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연부 연납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시겠습니다. 이게 분할납부가 불가능해요. 그다음 이제 연부 연납으로 가요. 이제 밑에 것은 소득세도 배운 거하고 똑같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이 안 되면 그때는 1,000만 원 초과액을, 2,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그 세금 중에 50% 이하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연부연납이에요. 연부연납이라는 것은 금액이 이게 1,000이 아니라 이건 얼마 초과인가? 2,000. 이건 2,000이에요.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럼 거기서 체크할게.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예요. 잘 생각하세요. 연부연납도 상속세, 증여세 둘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비교할 때 이제 분할납부예요. 먼저 분할납부.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둘 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둘 다 분할납부 돼요. 그 다음에 연부연납은 연부연납 1년에 연 단위로 나눠서 내는 거예요. 1년 연 단위로 나눠서 세금을 내는 게 상속세도 가능하고 증여세도 가능합니다. 근데 연부연납은 얼마 초과할 때만 된다 했는가? 2,000만 원. 2,000만 원 초과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정부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허가할 수 있는데 이 연부연납은 연 단위로 돈을 내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지죠. 뒤로 쭉 내려가네요. 뒤로 기간이 길어지니까 연부연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보를 요구하셔야 돼요. 연부연납에 대해서는 거기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보시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연부연납 기간으로 가봐요.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이 약간 달라요. 그럼 분할납부는 상속세도 2개월, 증여세도 2개월. 둘 똑같네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제 연부연납을 할 때 이제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그래서 2년에서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2년에서 5년 동안 연부연납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2년에서 5년 사이로 연부연납을 해줘요.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기간이 길어져요. 가업상속은
이제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이제 동그라미 1번이네요.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2년이 되는 5년인데 단서에 보면 이제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요게 기간이 아주 길게 넘어가 가지고 더 아주 길어. 여기서 12년까지 최대 12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최대 12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업 상속은. 그래서 여기서 그 일반적인 경우는 5년 최대 5년이에요. 그런데 가업 상속은 최대 12년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최대 12년까지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증여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증여세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증여는 딱 하나예요. 2년에서 5년 사이로만 돼요. 그럼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기간이 늘릴 수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상속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이 가업 상속에 됐을 때는 최대 12년까지 늘어나지만 증여에 대해서는 이게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부연납 절차는 참고만 하세요. 절차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허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취소도. 그다음에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있어요. 이 연부연납 가산금이라는 것은 연부연납은 돈을 더 늦춰주잖아요. 돈을 늦춰주기 때문에 연부연납을 했더라도 이자는 추가로 물어줘야 되는가 안 물어야 되는가? 물어야죠. 이자 내고 늦춰주는 거예요. 이자 내고. 그러면 이 연부연납 세액은 이 연부연납 세액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유예는 된다 그랬는가 안 된다 그랬는가?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징수유예라는 것은 지금 못 낸 세금, 지금 납부해야 될 세금은 다 유예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연부연납분을 포함합니다 그랬잖아요. 징수유예 세액 중에 연부연납분을 포함하겠습니다. 이제 물납은 강조하세요. 이제 물납 이번에 대표적으로 바뀐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이미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작년에 9급, 7급, 공인회계사 세 군데에서 여기 시험에 동시에 출제됐어요. 물납이 동시에 나왔어요. 그럼 물납은 얼마를 초과하면 요건 가보세요. 요건에 물납은 동그라미 2번에 상속세 납부세액이 얼마를 초과할 거 그랬는가? 2천만 원 초과. 여기는 이제 2천이네요. 그럼 다시요.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 1,000. 연부연납 2천. 물납 2천. 물납 2천. 됐네요. 그럼 이 물납은 상속세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증여세도 물납이 폐지돼 버렸어요. 증여세도 물납이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상속세 납부세액과 증여세 납부세액이 아니라 상속세 납부세액의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예요. 상속세로 내야 될 세금이 2천을 초과하시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 시험은 이 재산을 물어봤어요. 어떤 게 되는가 이제 1번 봐보세요. 상속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 그랬네요.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가지고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부동산만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하고 유가증권 둘 다 되는데 이번에 이 유가증권의 범위가 여기에 약간 또 법이 바뀌었어요. 유가증권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가 봐요. 그래서 가로를 봐보세요.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등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한정이 되는데 그 유가증권의 가격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격이 해당 상속 재산에 얼마를 초과할 거 그랬는가? 2분의 1.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 이제 요 두 개나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물납을 할 때 해당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해야만 물건으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이 그 팁에 봐보세요. 물납의 대상 및 요건 정비 해가지고 거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물납으로 인해 세수의 일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 대상 세목에서 증여세를 제외하고 상속세 물납 요건의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초과할 거. 그러면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 재산에 얼마를 초과하면은 물납으로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인가? 2분의 1을 초과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초과 규정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뭐 비상장 주식은 안 되고 상장 주식은 되고 만약에 상장 주식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비상장은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전체 가액에 얼마 이상을 얼마를 초과하며 2분의 1이 초과되면 그 유가증권은 받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그 정도예요. 그다음 이제 물납의 청구가 있고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그다음에 충당 순서 이것도 안 봐도 돼요. 이제 5번에 결정과 경정으로 가봐요. 결정과 경정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내가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면 여기서요. 6개월 안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면 정부가 다시 뭐 해야 되고 조사해서 결정하면 되고 이미 정부가 한 번 결정을 했는데 또다시 잘못이 발견이 되면 다시 뭐 하면 되고 경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경정이 나왔네요. 이제 부가제도의 채택이 나왔죠. 그럼 이제 세무서장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다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납세자가 6개월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은 그걸 참고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가 뭐 해서 결정한다? 조사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원칙은 납세자가 신고하면은 신고한 걸 기준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가 조사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 가봐요. 이제 결정한 후에 다시 탈루나 오류가 다시 재발견이 되면 다시 뭐 하면 되고 다시 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정의 기한 그랬네요. 결정의 기한. 이 결정의 기한 한번 봐보세요. 이제 뭔가요? 세무서장 등의 신고를 받은 날, 신고를 받았으니까 상속세는 몇 개월 안에 결정하고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3개월 안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시부가 결정이네요. 그런데 수시부가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도저히 못 받으니까 그 전에 수시로 그냥 세금 부과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고액 상속에 대한 사후 관리 그랬네요. 고액 상속. 이제 고액 상속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만 하세요. 이거는 고액 상속은. 그래서 왜 고액 상속에 대한 사후 관리를 두는 이유가 뭔가 밑에다 메모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로만 하세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은 조심하세요. 양가로 5번 앞에다가 주의하고 그 다르세요. 이제 여기에요. 이 고지서를 통지할 때 발부할 때요. 이걸 발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먼저 팁을 먼저 보세요. 기존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종전에는 상속인이나 수의자가 여러 사람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 가지고 상속인들에게 통지할 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우리 무조건 연대 납세 의무니까 고지서는 여러 사람이면 모두에게 각각 보내라.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라. 모두에게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속세는 예외적으로 한 사람에게 보내도 인정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 없어졌어요. 그 부분. 그래서 그중에 한 명,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소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을 하였으나 모든 상속인이나 수의자의 의견 제시 등에 가능하도록 그 상속인이나 수의자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이제 세무서장 등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수의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의자가 거기에 강조하세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며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사람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통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럼 이게 뭐냐면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는 모두에게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모두에게 통지한다는 이야기는 곧 연대 책임이니까 고지서의 발부는 연대 책임이니까 모두에게 통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에게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통지서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양가라 6번에 이제 경정 청구의 특례네요. 그럼 후발적 사유, 이번에 법 바뀐 게 있죠.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사유는 그걸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청구하면 되고 3개월. 3개월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상속세는 그걸 알았더라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만 하면 되고 6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증여세는 3개월. 이게 바로 국세기본법의 특례사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여기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여기는 그걸 발생한 걸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런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그걸 안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안 날로부터 3개월, 여기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개별세법의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가 상속세 전부예요. 이제 증여세로 가보시죠. 이제 증여세도 보면 내용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다 정리했어요. 증여세는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증여는 이제 첫 번째 양가라 1번에 1번 봐보세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다. 근데 공짜로 받았네요. 공짜로 이전을 받으면은 나는 무슨 세를 내야 되고? 아니죠. 상속세도 낼 수 있고 증여세도 낼 수 있어요. 앞사람이 사망해버렸으면 상속세, 살아있는 사람이면 증여세. 누군가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이 됐을 때는 상속세. 살아있으면 증여세. 죽었으면 상속세.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봐요. 현재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이익이 발생했네요. 내가 현재의 낮은 가격을 줬으니까 제값을 안 주고 내가 돈을 더 적게 줬어요. 그럼 그 나머지 차액만큼은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뭘로 봐라? 증여의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 정도 하시고 증여 의제의 경우는 이거는 참고로 읽어보세요. 이거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잘 보세요. 10년 이내 동일로부터 증여,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증여를 받을 때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증여를 받을 때는 과거 몇 년 이내에 받았던 걸 다 합쳐라. 1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여를 받으면 혹시 10년 전에 또 받은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또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그러면 알았어요. 이걸로만 합시다. 10년 전에 받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 합쳐서 계산하셔야 돼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면 이것도 합산하여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세요. 이제 납세 의무자예요. 여기서 이제 납세 의무자에다가 강조하세요. 이제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가 보죠.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이제 받은 사람이에요. 수증자는 그랬죠. 여기서는. 그래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수증자가 이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또 나눠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 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국내에서 국내 걸 받든 국외 걸 받든 다 세금 내야 돼요.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은 국내에서 국내 재산 이건 세금 내야 돼요.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요 뒤에가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걸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 이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 재산 그랬으니까 국내 것이든 국외 것이든 다 포함을 해요. 다 포함해요. 근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과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세요. 모든 증여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받는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그랬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 거주자로부터 받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해볼게요. 거주자로부터 받는 국외 예금이나 외국에 있는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은 요것들을 거주자로부터 받는 거주자가 외국에다가 예금을 들어놓고 적금을 들어놓은 것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이 부분은 증여세를 내놔라 내놓지 말아라. 내놔라.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란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에서 외국에 예치해 놓은 돈이거나 외국에 적금을 들어놓은 돈일지라도 누구로부터 받았을 때는 이거는 증여세 내놓으란 이야기인가? 거주자로부터 받았을 때는 이것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영리 법인 이 경우는 앞에서 봤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바로 넘어가세요. 이제 3번에 증여자의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증여자의 연대 납세 의무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을 때 1번은 수증자가 원칙은 내야 되는데 수증자에게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했을 때는, 그래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했을 때는, 그럼 증여를 받아간 사람에게 세금 받기가 곤란하면 누구에게 책임 추궁하겠다는 얘기인가? 증여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하여도, 그럼 수증자의 재산을 다 압류해서 매각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했을 때 이 경우도 연대 책임입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수증자가 비거주자네요. 외국에 살고 있는 수증자가 외국에 살고 있을 때는 무조건 연대 책임입니다. 이거는 조세채권 확보하고 상관없어요.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연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제 관할관청이네요.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관할관청은 증여세는 일단 주는 사람 입장인가 받는 사람 입장인가? 받는 사람. 그래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예요. 수증자. 그다음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로 보세요. 그다음 이제 증여 재산의 취득 시기. 요 취득 시기가 요거는 언제 증여 받은 걸로 보냐 이거예요. 언제 증여 받은 걸로 보는가요? 그랬어요. 그럼 국세기본법에서 우리 언제 증여 받은 걸로 봐서 세금 계산 준비해라 그랬던가? 증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 증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게 이제 앞에 나왔네요. 증여세 납세 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랬어요. 취득할 때,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취득할 때 성립이 돼요. 그런데 언제가 이제 취득 날짜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를 한번 지정을 해보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동산을 내가 공짜로 받으면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해야죠. 그러면 계약서 쓴 날 내가 받은 걸로 본다? 등기 한 날 받은 걸로 본다? 등기 한 날. 맞는가 보죠?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랬네요.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서를 봐보세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그랬네요. 참 애매하게 써놨죠.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뭐하며? 소유권을 뭐하며? 취득하며. 소유권을 아니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이라 해놓고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다음 이제 건물을 신축하여 그랬어요.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거나.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집을 하나 지어볼게요. 제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이 사람이 신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갑이에요. 갑인데 이 건물에 대한 허가를 을 명의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건물을 신축해서 누구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을에게 증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을에게 증여하겠다. 그러면 이 을에게 증여할 때 어느 날 증여한 걸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어느 날 증여한 걸로 볼 것인가? 그거는 이제 건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네요. 정부로부터 승인 받았을 때 그때 완공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때. 그러면 신축했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시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만약에 사용승인서 교부받지 않고 내가 무허가로 사용해버리면 뭐한 날이었던가? 사실상 사용일. 그러면 그 말이 맞는가 보죠. 이 경우에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었으면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갑니다. 양도소득세와 똑같네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날짜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세 번째 칸을 봐요.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중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입니다. 그럼 분양권을 넘겨받았을 때, 그럼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럼 그때는 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분양권을 넘기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오는가 소유권은 아닌가? 이건 권리니까 아니죠. 그럼 이건 분양권이 넘어가더라도 건물이 아니니까 나중에 언제 그 사람이 실제로 증여받은 걸로 봐라.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권이에요. 제가 가진 분양권을 줘버렸어요. 그럼 분양권은 등기하는가 등기 못하는가? 못하죠. 등기 못하니까 내가 이 권리 있는 분양권을 누구 줘도 그 태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나중에 분양권 받은 사람은 갑이었는데 나중에 등기할 때 보니까 을 명의로 하더란 이야기예요. 을 명의로.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누구 명의로 해버렸다는 이야기인가? 을. 그때 들통난 거예요. 을 명의로 그때 들통났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사용 승인서를 받으면 그때 증여한 걸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한 편이 넘겨보세요. 넘기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여러분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거기는. 그다음 이제 증여재산 가액. 이미 앞에서 다 배웠어요. 증여재산 가액이라는 것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 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모든 권리. 또 경제적 이익도 있었죠. 금전,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이것도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이제 증여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그랬네요.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표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상속 재산을 협의해서 분할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이라는 것은 이거는 협의 분할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법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지분을 가져간 게 아니라 서로 자기들 형제들 간에 합의해서 분할한 거예요. 합의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 먼저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전부 자녀들이다. 전부 세 사람이 전부 자녀들이면 원칙은 몇 분의 1씩 가져가는 게 맞는가? 3분의 1씩. 1씩 가져가면 3분의 1씩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 협의했어요. 협의해가지고 이 상속 재산 중에 너 장남이고 좀 고생했으니까 50%.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30%. 너 막내 너는 20%. 그럼 처음에는 그래 알았어 하고 받았어요. 그럼 받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 50% 하니까 이게 500억이 돼버리네요. 나는 20%니까 500억이 아니라 갑자기 얼마 안 되네요. 그럼 생각이 달라지겠죠. 생각이요. 그러면 아니 왜 너희들은 많이 갖고 왜 나만 적게 주냐 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협의 분할을 했는데 다시 재분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협의 분할하고 다시 분할할 때 이 협의 분할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 등기를 이미 했냐 안 했냐 또 신고 기한이 넘었냐 안 넘었냐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먼저 뭐요? 신고 기한 내에 협의 분할했을 때요. 이렇게 분할할 때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러면 신고 기한 내에 협의 분할했는가?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협의 분할했는가?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신고 기한 내에 협의 분할했는가? 기한 후에 협의 분할했는가를 두 개로 나눠봤어요. 그럼 이제 특정 상속인이 당초 분할 시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습니다. 법정 지분 초과했죠? 초과했잖아요. 초과해가지고 협의해서 분할했을 때는 신고 기한 내에 그러면 신고 기한 내에 그랬으니까 요거는 그냥 상속 재산의 분할로 봐요. 상속 재산의 분배로 보는 거예요. 그냥 상속 재산을 서로 분배한 거예요. 상속 재산을 서로 분배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증여세는 물리지 않아요. 증여세는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칸을 봐보세요. 두 번째요.
특정 상속인이 재분할 시, 분할 시 그랬네요. 그런데 여기는 분할 앞에가 또 뭔자가 더 붙었는가? 재분할. 재분할이 다시요. 다시 재분할할 때, 그럼 다시 분할해봐요. 이렇게요. 이렇게 분할했어요. 다시 분할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 여기서 제일 불만이 생기는 사람은 갑을병 중에 누가 제일 불만이 있는가? 갑인가요? 아니죠. 병이죠. 아니 왜 너희들은 많이 가려? 왜 나만 무시하냐 이거. 나만.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그래 갑. 내 거 40%. 너 30%. 그냥 너도 30%.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나눠줬는가? 갑이 병에게.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이 병에게 이렇게 해서 갑의 지분이 처음에 50%짜리가 자기가 50% 가지고 있는 것을 10% 줄여가지고 10% 병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요거는 증여로 봐야 된가요? 증여가 아닌 걸로 봐야 된가? 자, 잘 보세요. 신고 기한 내에 상속 재산을 재분할했어요. 신고 기한 내에 다시 분할했을 때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재분할했을 때는 증여세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신고 기한이 지나가지고 분할을 했어요. 협의 분할했어요. 여기서 협의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서 협의 분할을 했어요. 협의 분할을 하더라도 이건 증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따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재분할할 때가 이게 문제예요. 재분할이에요. 다시 재분할할 때 등기 안 돼 있다. 등기가 돼 있다. 상속 등기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이제 그 지문에서는 이미 등기된 상속분을 그랬네요. 등기가 됐죠.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분할했을 때는 갑이 자기가 상속을 받은 것을 병에게 10% 쪼개주는 거예요. 내 것을 이걸 등기가 된 상태에서 재분할했을 때는 이거는 지금 상속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내 것을 내가 병에게 10% 준 거예요. 내 재산을 10% 병에게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증여세를 물으셔야 돼요. 병은 증여세를 물으셔야 돼요. 10%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니까 10% 상당액은 증여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 재산의 재분배로 봐요. 상속이에요. 이 경우는 상속 재산의 그냥 분배로 봐요. 상속 재산의 분배로 봐서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아요. 이 경우는 증여세를 다시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아마 일하실 때 좀 필요할 건데 지금 그때까지 기억을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먼저 등기하셨어요? 이것부터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등기하셨어요? 분할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분할해서 이미 등기됐어요. 그러면 네 됐는데요. 그러면 등기됐는데 나눠줬어요. 그러면 등기됐는데 나눠줬어요. 그러면 당신 거 준 거네요. 당신 거 준 거네요. 받은 사람 당신 세금 내세요. 그러면 돼요. 받았으니까 당신 상속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한테서 너 공짜로 받은 거 있으니까 너 공짜로 받았으니까 세금 내놔라 이거예요. 이미 등기가 돼버렸을 때는. 그다음 이제 3번에 증여재산의 이제 반환이네요. 이 증여재산의 반환, 여기에 이제 7금용으로 제일 많이 이쪽에서는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이 틀로 잡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틀로. 이제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는 이제 금전하고 금전 이외가 있는데 금전이었을 때는 무조건 과세예요. 돈을 증여를 했다가 돈으로 돌려받는 것은 그냥 반환해도 무조건 과세예요. 돈을 증여했다가 그 돈을 다시 되돌려줘도 무조건 과세예요. 그 말은 이 소리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증여받았으면 돌려주라는 이야기인가? 그냥 절대 주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절대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면은 또 증여세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내가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딱 해가지고 얼마 증여세를 물었어요. 물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야, 너 그렇게 생활하려면 너 받아가 내놔.
그럼 증여세 또 내시려고요?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요. 증여세를 내실 것 같으니까 제가 못 돌려드리겠는데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알았죠? 이제 배웠으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증여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이유는 내가 돌려준다, 못 돌려준다? 못 돌린다. 왜? 부모님이 또 뭘 내야 되니까. 증여세를 또 내야 되니까. 이제 저는 절대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겠죠, 그러면. 예. 이거를 시험 문제 낼 때 증여, 그러면 금전을 내겠는가, 금전이 아닌 걸 내겠는가? 아닌 거. 그래서 금전이 아닌 걸 내는 거예요. 주로 이제. 금전이 아닌 것을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를 받았으면 먼저 신고기한. 신고기한 내에 다시 돌려줘 버리면. 신고기한이에요. 신고기한 내에 그걸 돌려줘 버리면. 그럼 신고기한이라는 것은 그달 말일부터 3개월을 말해요. 증여받고 나서 3개월 안에 돌려줬을 때는 당초분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반환분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아요. 당초분, 반환분 둘 다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요. 그다음에 다시요. 그다음에 또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했을 때는 당초분은 세금 물려요. 당초요. 처음에 증여했던 분을 돌려받았을 때 여기는 세금 나와요. 그런데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려요. 이제 마지막이요. 3개월이 지나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도 넘어서 반환했을 때는 당초분도 물리고 반환분도 또 증여세를 한 번 더 물리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건물을 제가 증여를 받았어요. 건물을 증여받았으면 몇 개월 안에 그냥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세금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3개월.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단 내가 등기하고 돌려주면 무조건 과세예요. 등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봐보세요. 증여 반환 전에 이미 증여세가 이미 결정이 돼버렸네요. 이미 증여세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내 소유권하고 그냥 딱 못이 막아져 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3개월 되기 전에 세무서 직원이 아주 진짜로 순식간에 결정을 해버렸어요. 한 달 만에 결정 통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한 달 뒤에 3개월 안에 반환하려고 했더니 이미 결정 통지서가 나한테 날라와 버리네요. 그러면 내가 반환해도 증여세 안 물린다? 또 물린다. 또 물린다. 그래서 최대한 돌려줄 때는 빠른 속도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돌려줄 생각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 하지 마라 그 소리인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돌려주면 바로 또 한 번 물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날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이 사람에게 2016년 2월 10일 날 증여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2월 10일이니까 이날이니까 반환할 때 신고 기한을 얼른 잡으세요. 신고 기한은 여기다 플러스 3. 그러면 5월 31일. 5월 31일까지 반환하면 처음에 증여받았던 거 돌려준 거 다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다시 또 3개월 하니까 8월 31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이 사이에서 증여를 다시 돌려주면은 당초분은 물리고 반환분은 안 물려도 돼요. 그런데 8월 31일이 넘어서 반환했을 때는 당초분, 반환분 모두 다 증여세를 물리겠습니다. 이제 또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 비과세되는 증여. 비과세 똑같겠죠? 비과세요. 그럼 비과세는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그랬네요. 국가나 지방자. 그럼 준 사람이 누구란 얘기인가? 국가. 국가가 우리한테 공짜로 준 거 있겠는가요? 국가가 뭐 공짜로 뭐 어디 건물 안에 이거 가지세요 주든가요? 주는 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국가로부터 받았을 때는 요거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당법에서 정당이 우리한테 줄 게 있겠는가? 있어요. 왜 없다고 그러시는가요? 정당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줄 게 있어요. 공짜로 주면 우리도 그거 증여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똑같아. 상속을 할 때 우리가 정부나 정당에 주면 상속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거기서 반대로 받아도 안 물린다. 상호주의란 이야기예요. 그다음 7번 가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이거는 그럼 국가가 받았을 때 이거는요. 국가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국가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내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큰 3번은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 이제 제 3절로 가보죠. 이제 증여세 과세 표준의 계산에서 여기서도 동그라미 2번 잘 보세요. 앞에 상속세는 과세 표준이 얼마가 안 되면 세금 물리지 말아라 하겠던가? 50만 원 이하다 미만이다. 미만. 여기도 미만이에요. 50만 원 미만이에요. 50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 둘 다 물리지 않습니다. 이제 증여재산 공제 이 부분이 이번에 또 개정이 됐어요. 한 페이지 넘어가세요. 다시 개정이 됐어요. 이제 이것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왜 상향됐냐면 딱 한 번 개정을 했는데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았어요. 배우자한테 제가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할 때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에게서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토탈 얼마다 그랬는가? 몇 년 그랬는가? 10년. 그러면 10년. 그러면 증여할 수 있는 금액도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간 6억이라는 이야기예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6억까지 부부한테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는 그냥 막 줘도 돼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배우자한테 야 6억 줘 그러면 돼요. 증여세 안 나온다네. 6억 줘 빨리. 6억 없는데 그러면 빨리 벌어 그래야 돼요. 벌어서 6억 나 주면 나는 증여세 안 내도 되니까 지금 빨리빨리 줘야 돼요. 결혼하자마자 결혼식 하고 바로 6억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또 얼마 줘 그래야 된가? 6억 줘. 또 10년 뒤에 또 6억 줘. 그래서 결혼한 다음 날 6억을 받고 거기서부터 10년 주기로 6억씩 받으면 돼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넘어올 수 있겠죠. 엄청나게 많이 넘어올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편법을 써야 돼.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남편 명의로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배우자에게 증여해버려요. 그럼 지금 시세가 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올라가겠죠. 증여 가격이. 그럼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이 벌어지겠는가? 줄어들겠는가? 줄어들어요. 취득 가격이 올라가니까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 가격이니까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 시세를 줄이려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부정한 행위로 해서 재계산해버리든가 5년. 그거 있었잖아요. 2월 과세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증여해놔야 돼요. 빨리 해놓고 5년 뒤에 팔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고 또 증여해놓고 또 팔면 줄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잘 알아야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입니다. 그런데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거예요. 그럼 직계 존속이라는 건 자녀가 이 말인가 부모로부터인가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얼마까지 된다? 5천. 5천이니까 몇 년간? 10년간. 10년이에요. 10년인데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 5천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 부모가 부친과 모친이 따로따로 5천이다. 둘이 묶어서 5천이다. 자, 그다음 부모, 부친하고 모친하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돌아가서 가지고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5천씩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세법을 모르면 5천씩 주게 돼 있어요. 세법을 모르시면. 그러면 5천씩 주면 두 개 합쳐서 두 분이 다 직계 존속이잖아요. 그래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그랬으니까 직계 존속이 준 것을 다 합쳐서 5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친과 모친을 합쳐서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그래서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거 부친 모친을 합쳐서 10년간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여기서 미성년자는 몇 세라는 이야기인가? 19세라는 걸 알았네요. 상속세는 미성년자가 19세예요. 증여세도 19세예요. 소득세는 20세예요. 약간 달라요, 그게. 그럼 여기서는 19세예요. 그럼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요거는 2천만 원이에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이었을 때는 5천만 원. 그런데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는 5천이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또 3천이었어요. 이게 너무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수업 시간에. 이건 좀 바뀔 거다고. 근데 진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은.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 5천이니까 자녀도 부모한테 줄 때 얼마여야 된다? 5천. 똑같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해야 돼. 그럼 이제부터 돈 벌어서 부모에게 얼마를 줘야 된가? 5천. 5천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형제가 5명이에요. 5명이면 각자 5천씩 줘야 된가요? 합쳐서 5천인가? 합쳐서. 그러니까 절대 한꺼번에 내가 5천 다 주면 안 돼요. 형제들하고 다 합쳐서 5천을 줘야지. 무조건 나만 줄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직계 비속으로부터 그랬으니까. 자녀 전체가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건 자녀들로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건 5천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3천이라 했으니까 말도 안 됐잖아요.
근데 한 사람씩 3천이 아니라 자녀들 몽땅 합쳐서 다 해서 3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 다 합쳐서 얼마란 얘기인가? 5천. 그럼 만약에 우리 자녀가 10명이다. 그럼 10년이니까 10명이면 얼마씩 합치면 5천이 되는가? 500. 500이니까 10년 동안 그럼 한 달에 얼마씩만 주면 된다. 4만 5천 원. 그래서 용돈은 5만 원 이상을 드리면 안 돼요. 자녀가 많았을 때는. 그럼 다 합치면 그것도 징여예요. 진짜예요. 제가 세무서 직원이라면 진짜 그거 세금 추징해버려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용돈 얼마씩 받는 거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거에서 또 더 받은 거 있으면 다 추징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아마 법 추진하고 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말해드린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냐면 자녀들 초 중고등학교에 가서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받는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다가 용돈 받을 때 어떤 행위를 하는가, 무엇을 하고 받는가, 아무 대가 없이 받으면 다 징여란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불도 개야 되고 방도 쓸어야 되고 차도 닦아야 되고 구두도 닦아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구두는 한 번 닦을 때마다 2천에서 3천 원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닦을 때마다 3천 원씩만 빼주겠다 그랬어요. 손으로 세차하면 10,000원이니까 10,000원만 빼주겠다 그랬어요. 그 일당으로. 그거 뺀 나머지는 다 징여세 물려버리려고 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말썽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안 그랬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많이 뽑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많이 뽑는지. 이거 세금 더 받으려고 뽑는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런 거. 예, 그러면 이제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거 이제 알았어요. 직계비속. 그러면 직계비속이 잘못해서 한 사람이 5천이 아니라는 게 이제 정확히 알았죠. 나중에 세무서 직원들이 있을 때 그러면 부모한테 증여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그럼 5천이에요. 이 말만 해줘요. 그런데 못 모르고 자녀들 한 사람당 5천원씩 주면 바로 세금 가만히 놔두는가 추징해버려야 되는가? 추징해버려요. 우리가 5천이라겠지 한 사람씩이란 말 절대 안 했잖아요.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게 5천이라겠지 자녀 한 사람당 5천이란 말 안 했잖아요. 그러면 돼요. 법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분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의 친족이네요. 여기서 기타의 친족. 여기서 친족이라는 것은 나의 혈족은 몇 촌 이내의 혈족을 말하고 6촌. 인척이면 4천. 이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형제들 다 합쳐서 얼마인가? 1,000만 원이에요. 다 합쳐서 1,00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다 합쳐서 나한테 준 돈이 있으면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나에게 주더라도 10년 동안 나는 얼마밖에 못 받는다.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용돈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징여세 낼 수가 있어요. 다 생각해서 받으시기 바라네요. 전부 다 탈세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진짜로 이런 내용들이 참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진짜로 어렵기 때문에 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래서 제척기간도 신고를 안 하면 몇 년간 조사하라 그랬던가? 15년. 그런데 금액이 얼마가 넘어가며 50억이 초과되며 그 사람이 뭐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봐요. 딱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든 추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재손실 세액공제나 감정평가 이건 참고만 하세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하고 동일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 이거 상속세라고 써놔버렸네요. 거기다 이제 상속세하고 동일하다고 거기 있는 거 갖다 붙이다가 똑같이 써놔버렸네요. 증여세는 증여세의 과세 표준에 이렇게 바꿔야 돼요. 증여세는 증여세의 과세 표준에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누구의 세율을 갖다 쓴다? 상속세 세율을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 국세기본법 총칙을 배울 때 우리는 국세는 총 몇 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13개. 그런데 세법은 몇 개로 돼 있고 12개. 왜? 상속세 및 증여세니까 2세목 1세법. 됐죠? 그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율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둘 다 무상의 이전이기 때문에 세율은 하나로 통합이 돼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통합법으로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자녀 앞에 나왔네요. 직계비속 자녀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면 몇 프로 할증하고 30%. 단 미성년자였을 때는 40%. 20억이 넘게 넘겨졌을 때도 40% 이렇게 가라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개정된 게 가로 항목이 개정이 됐어요.
그다음 이제 세액공제에서 신고세액공제로 가보세요. 똑같아요. 신고세액공제도 똑같아요. 증여세 3개월 안에 과세 표준을 신고만 하면 10% 빼줘라. 돈까지 내야 빼줘라. 신고만 하면 10%는 빼드리겠습니다. 이제 증여세 납세 절차로 가보세요. 증여세 납세 절차는 일단 첫 번째 줄이에요. 오늘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돼요. 여기는 6개월이 아니에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그럼 이제 상속세 다시 보죠.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었는가?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근데 이제 증여예요. 증여를 받으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몇 개월? 3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3개월. 아무 말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주소가 있어도 3개월이에요. 상속하고 달라요. 외국에 주소가 있어도 3개월. 그런데 상속세는 외국에 주소 있으면 9개월. 증여세는 국내 9개를 막론하고 무조건 3개월. 그다음에 결정도 똑같아요. 결정은 내가 신고하고 나서 플러스 몇 개월 안에 3개월. 다시 3개월 안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을 있는데 제일 밑에 팁을 보세요. 상속세는 물납도 허용이 되지만 증여세는 물납이 못됐습니다. 그랬는가? 폐지됐으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물납은 누구밖에 안 남았다. 상속세 하나만 남았어요. 물납할 수 있는 건 상속세 딱 하나 남았어요. 다른 거 다 폐지됐어요. 이제요.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로 이제 가보죠. 이제 마지막 단원 나왔네요.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 규정이 나왔네요. 자, 원칙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평가할 때 내가 그 사람이 지금 시세가 내가 상속을 받으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상가 건물,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을 제가 상속을 받는다. 그럼 상속을 받으면 지금 현재 값어치가 정해졌는가 안 정해졌는가? 안 정해졌죠. 내가 얼마 공짜잖아요. 공짜로 받았는데도 나는 상속세 신고하려면 이 가격 평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누가 시킨 대로 해라. 정부가 시킨 대로 파야죠. 그럼 이제 봐야죠.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에 뭐에 따른다. 원칙은 그날 현재 뭘로 가라? 시가로 가라. 그날 현재 시가로 가라. 시세로 가라. 그런데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확인할 수 없으면 이제 곤란해져요. 단 이 경우에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 상장 주식의 가액은 그 평가액을 시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은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잠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시가의 범위라는 그랬어요. 시가.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무엇을 시가라는가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줄 봐보세요. 두 번째. 평가 기준일. 여기서 평가 기준일은 전후 6개월 또는 3개월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평가 기준일 현재. 그러면 여기 시가라는 것은 사망하기 전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증여받으면 전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6개월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시가로 봅니다. 그럼 이제 사망하기 6개월, 증여받기 3개월 전후에 가격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시가로 인정해줘요. 그것도 시가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한번 가보죠. 그러면 만약에 6개월이나 3개월 전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누군가 사망했어요. 사망하고 6개월 안에 그 물건을 팔았다. 사망하고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이 건물을 제가 오늘 상속을 받아놓고 3개월 만에 이 건물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3개월 안에 팔아먹었으면 지금 내가 팔 때 얼마로 팔아먹었냐면 이 건물을 500억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3개월 만에. 그러면 상속 재산에서 가격은 얼마로 책정한다? 가격 얼마다? 지금 6개월 안에 가격이 확인됐잖아요. 6개월 안에 확인됐으니까 그 확인된 가격을 뭘로 잡아라? 시가. 그러면 시가로 잡으니까 그 물건의 가격은 얼마로 잡아라? 500억 잡아라 이거예요. 그럼 취득가액도 500억, 양도가액도 500억. 똔똔이니까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좋은 일이 발생했네요. 이 법이 이런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상속을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팔아버리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돈 금액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은 세금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는가? 0.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상속세를 이미 많이 냈으니까 이미 상속세를 때려 맞았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또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 시세대로 해서 상속세 물었으니까 낼 만큼 냈으니까 그때 양도세는 파주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가 산정이 불분명했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갑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시가 확인이 안 되면 시세 확인이 안 되면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기서 보충적 평가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정부 고시가를 말해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고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는 개별 공시 지가입니다. 땅에 대한 지가를 정부가 땅에 대한 가격을 알려주면 그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 지가로 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건물에 대한 고시는 우리 혹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알려드리고 분명히 어디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해는 거 뭐죠? 건물에 대한 고시가는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결정하든가요? 여기에 국세청에서 결정하든가? 국세청에서 결정해요. 이게 국세청이에요. 건물에 대한 고시가는 국세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일 날 고시를 해요. 매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도 똑같겠죠? 이것도 건물이니까 건물들은 전부 누가 정한 가격으로 간다? 국세청에서 정한 가격으로 갑니다.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말 했죠. 우리 집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말은 했죠. 지금까지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단독주택이었을 때와 공동주택이었을 때,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개별 주택 가격으로 가고 공동주택이었을 때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갑니다. 단독이었을 때는 개별 주택 가격, 공동이었을 때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갑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선박이나 선박, 항공기, 상품, 선박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박, 상품. 그 다음에 선박, 상품 두 개요. 선박, 상품.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거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따로 평가 규정을 하지 않는 거. 따로 평가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 유형의 재산. 요 세 가지요. 세 가지 따로 체크해봐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거. 그것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가격들이에요.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내가 이걸 팔면 다시 되살 때 얼마 주고 사겠는가? 그러면 회계학에서 말하는 이게 뭔 가격인가? 회계학에서 이 용어를 뭐라고 칭한다? 순실현 가치라는 걸 아셨네요. 근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회계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재조달 가격이라고 그래요. 다시 조달한다고 했을 때 지불할 가격. 다시 산다고 했을 때 이 말이에요. 다시 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품이에요. 요 상품을 이게 상품이라 예를 들어봐요. 이거 상품을 누군가에게 줬어요. 근데 이 가격을 책정할 때 이걸 다시 산다고 했을 때 얼마 주면 사겠는가? 10,000원 주고 사겠다. 그럼 가격은 얼마다? 10,000원. 다시 조달하고자 할 때 내가 다시 대사고자 할 때 그때 지불할 가격 이 가격을 정부 고시가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따로 책정할 수 없으니까 따로 정해놓은 거에 없으니까 따로 정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산다고 하면 다시 구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럼 네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넌 얼마만 주면 되겠냐. 그럼 내가 그 가격 해줄게. 내가 그 가격으로 책정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은 놔두시고요. 여기는 그냥
그거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참고용으로 보시고 그다음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로 보세요. 나머지 내용은 뒤쪽은 뒤에 있는 평가 규정은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아주 이게 평가 규정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여기에서 딱 하나만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 이제 점검하죠. 기억나는가? 증여재산 가입. 10년 전에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격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했을 때는 그때는 증여재산 가액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데 이 경우에 평가는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해라? 증여 당시. 그때는 증여 당시예요. 여기는 상속 개시일 당시였죠.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인데 그때는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 그런 것들만 앞에 했던 내용들만 다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버렸네요.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수업을 법인세 뒤에 조금 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문자가 다시 갈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끝나면 여러분들 법인세 시험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틀려요. 예,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할 때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날짜를 아마 통보가 갈 거예요. 머지않아서 일주일 안에 통보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 앞쪽 내용하고 이제 그 중간에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상속세를 먼저 해드린 이유가 오늘 법인세를 그 강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상속증여세를 나중에 공부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먼저 상속세 증여세를 하고 나중에 법인세 앞부분 못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쪽 그 부분을 기본 강의에서 아마 다음번 토요일쯤에 일주일 뒤에 아마 그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토요일 날 할 거예요. 토요일 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날 아마 오늘 했던 이 시간대에 될 가망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법인세 아직 뒤쪽 정리가 안 되신 분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또 해드릴 테니까 그때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유인물 나눠드릴 수 없어요. 그때는 이 교재를 가지고 오세요. 교재 가지고 오시면 그때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있다는 걸 꼭 아시고 계시기 바라네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